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화요일 라스트 성공 전략의 최혜린입니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온 다음 그리고 G20 서울 정상회의를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이렇다 할 재료가 없는 공백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이 틈을 틈타서 익숙하게 알고 있던 재료가 악재로서 출현을 했다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뉴욕 증시 관련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의 픽스 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의 재정 위기가 다시 부각됐다고 합니다. 간밤에 있었던 얘기인데요. 하지만 정작 유로존에 있는 증시들 그리고 뉴욕 증시 모두 다 보합권 정도에서 악재를 소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그 같은 재료가 아주 안 좋게 작용하진 않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일단은 관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선물은 아직까지 사고 있지 않고요. 오늘 현물은 동반해서 선물과 매도하다가 이제는 매도폭은 줄면서 약간씩만 매수해주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지수를 1940선 위쪽으로 돌려준 것은 오늘만 보면 역시 개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개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1,000억 이상을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 때문에 상승 반전해서 1940선 중턱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IT 그리고 금융주의 날이 아니라 화학주의 날인 듯도 싶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마감 전략 한번 잠시 후에 세워보기로 하고요. 내 종목 이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립니다. 아래쪽에 이 번호 013-3366-0110번이니까요. 자세한 사항 문자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상황 좀 자세히 들여다보러 가죠. NH투자증권으로 가서 김형렬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장하고 오늘장의 공통점이라면 오히려 후장,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지수가 전반적으로는 좀 조용하네요, 역시. 네, 우선 이틀 동안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어떤 지수에 대한 어떤 변동성이 축소되고 방향성을 다소 좀 상실된 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 이틀째 다소 시장에서는 모멘텀도 없고 또 시장에서는 주도주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지리한 공방이 나타나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외환시장에서의 환율의 방향성이 일정치 않다는 점은 결국 현재 시장은 다소 좀 그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분위기가 심하다는 점을 느낄 수가 있겠고요. 유가증권 시장 일평균 거래량이 어제도 3억 주를 겨우 넘겼고 오늘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3억 주를 밑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부진한 거래량이 시장 방향성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이 어제와 오늘의 시장의 주요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전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보니까 말이죠. 앞서 제가 잠깐은 언급을 드렸었는데 유로존 재정 위축이 결국에 유로존의 경기 둔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조금은 익숙한 악재가 다시 출현한 듯 보입니다. 글쎄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눈치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가 이 같은 익숙한 악재 때문에 확 깨져버리진 않을는지 좀 걱정이 되거든요. 유로존 재정 위기, 지금 현 국면에서는 어느 정도 강도로 받아들이면 많은지요? 네. 우선 왜 그 유로존과 관련된 신용 위험 위기가 다시 왜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좀 억측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7월 이 그리스의 어떤 만기도래 채권 문제가 전부 다 해소된 이후에는 유럽 재정 위기 문제는 사그라들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올 2010년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등장했다는 것이 다소 좀 의아스럽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히려 그동안 유로화의 강세가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유로화가 약세로 반전되자 오히려 이와 합리화시킬 수 있는 악재를 오히려 찾은 것이 아니냐라는 싶을 정도입니다. 또한 달러 가치의 하락도 그동안에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았던 만큼 일시로 달러의 가치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유로존의 재정위기 가능성 등으로 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결국 이런 문제 등은 단기적으로 확산 가능성 자체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단기 변동 요인 정도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요. 좀 어거지인 것 같다 이런 얘기셨고요. 지금 달러 유로가 사실 1.43까지 찍었었기 때문에 역시 유로화가 또 지나치게 강세, 달러가 지나치게 약세를 보였던 데 따른 오히려 좀 재료를 해석적인 측면에서 찾아주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러면 이제 유로존에 대한 위기는 그렇게 크게 안 받아들여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사실 오늘 장 흐름 보면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서 좀 더 힘을 내주는 모습이지만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오전에 좀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마이너스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10월 들어서는 중소형주가 랠리를 보였는데 11월 들어서는 어째 좀 조용합니다. 이유가 뭔지요? 네. 우선 코스닥 시장이 지난 2개월 동안 약 12%의 상승을 보였고 상대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종합주가지수의 상승 탄력이 다소 좀 둔화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만큼 시장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제와 오늘 사이에 가장 또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는 국내 상장 중국 기업의 어떤 재무활동의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주식들이 무더기로 약세를 나타낸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개별주의 어떤 신뢰성이 실추될 수 있는 부분 등이 시장재로서 등장했을 때 이런 부분이 만약 확대된다면은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오히려 중소형주 전반의 시장 센티먼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코스닥 시장의 최근 어떤 상승 분위기를 이어갔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사실 하반기 코스닥 시장의 거래량은 평균 약 4억 주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상반기 약 7억 주와 비교한다면 여전히 부진한 거래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그 추세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요인, 상대적인 영향에 따라서 최근 부각되었었던 만큼 추가적인 어떤 상승의 힘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한된 지수 내에서 업종별로 좀 돌아가는 순환매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 같은 순환매장은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네, 우선 관망 분위기는 이번 주까지 계속되지 않겠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들 사이에서의 어떤 업종 순환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시장 내에서 진행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오르는 종목을 내일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아직까지 생기지 않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렇게 방향성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너무 시장에서 좀 후행적인 매수에 나서는 그런 전략보다 단기적으로 좀 템포를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환율 및 금리 동향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고 보여집니다. 만약 시장의 조정 압력이 커지게 되는 경우로 분위기가 바뀌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2011년을 대비하기 위한 유망업종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화학업종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유망업종으로 해당될 수 있는 조선, 기계, 산업재 관련 업종 등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오늘 화학주가 오르는 것 역시 환율, 금리,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어제 올랐던 업종, 오늘 올랐던 업종 다른 분위기 속에 아마 내년에 좀 좋아지는 그쪽을 찾다 보니까 화학주가 오르는 것 같다라는 얘기셨는데 오늘 정말 대악재를 맡고 있는 OCI 같은 경우에도 내년 전망이 밝다할 수 있는지요? 네, 우선 수급적인 문제가 악재로 작용한 종목인 만큼 현재의 어떤 주가 하락에 대한 복원력은 상당히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이익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단기적으로 높고 특히 화학업종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IT 부진과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 등과 결합된 어떤 성장 동력까지도 장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수급적인 문제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복원력은 강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OCI 꼬인 수급만 풀리면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은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셨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이투자증권으로 가서 김영진 부장과 이슈 파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역시 조정 분위기가 우세한 것 같은데요. 개인만 사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유로존 문제가 불거진 것 그 재료에 비교한다면 시장은 견조한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이나 유로존 국가 증시도 마찬가지로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고요. 금융 위기 얘기 나오면 항상 금융주가 좀 충격을 받는데요. 골드만삭스나 시티나 JP모건 다 모두 다 1%대 하락이었기 때문에 큰 하락세가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재료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로존을 지켜봐도 바클레이즈가 3%
20%대 하락을 한 것 제외한다면은 BNP 파리바나 소시에테 제네랄 같이 유로존 부실의 척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은행의 흐름도 고점에서 긴 음봉을 내긴 했지만 뭐 약보합 정도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굳이 따진다면은 유로화가 약세 보이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외국인 매수세가 좀 약화됐다 이 정도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견조한 조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업종상으로 놓고 보면 IT하고 뭐 산업재 업종이 좀 번갈아가면서 상승과 반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달러와 가치가 지금 우리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지수와도 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달러와 가치를 크게 지금 뒤흔들고 있는 것이 양쪽 완화이고요. 그에 앞선 분위기를 본다면 출구 전략이었는데 출구 전략에서 양쪽 완화로 오면서 역시 글로벌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들의 목소리가 조금 쪼개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말들도 많고 때문에 G20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돈이 풀리는 곳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다시 돈을 거두는 곳 이런 곳들의 지금 현 글로벌 증시의 국가별로 경기의 펀더멘털 상태를 조금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9월 지수가 나왔는데 한번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밤에 나왔죠. 9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어제 발표됐는데요. 이미 각국이 제각각 이 수치를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내용을 좀 확인한다 이 차원에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말고도 이제 글로벌 경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차원에서 좀 인식할 필요 있어 보입니다. 어제 공개된 내용을 보면 OECD 국가 전체적으로 경기 선행 지수가 4개월째 정체 국면으로 들어섰고 또 한국 같은 경우는 2009년 11월 정점 이후에 경기 확장세 둔화 국면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OECD 공식 코멘트를 인용해 본다면은요. 미국이나 독일이나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가 경기 확장세가 더 확산이 되고 있고요. 카나다나 영국 또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유로존 국가고요. 브릭스 국가의 경기 하향 조정세로 전체적인 흐름이 좀 차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공식 코멘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은 미국의 수치는 지난 10월 21일 날 발표됐죠. 미국 쪽에서 발표된 수치처럼 경기 반등 추세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일본의 경우는 103.0에서 103.2로 확장이 좀 강화되는 수치였는데 어제 일본 내각부에서 또 이 같은 경기 선행지수 수치를 발표했는데 3개월 연속 수치 하락했다는 그 결과는 좀 상이하죠. 구성 항목이 좀 국가별로 틀리고 또 항목별 비중하고 가중치에 좀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음 달 수치를 산출하면서 또 이전 수치가 수정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이 경기 선행지수 특히 이제 OECD 경기 선행지수 수치의 신뢰성은 약간의 좀 의문이 들긴 드는데요. 전체적인 추세를 보는 것으로 좀 이해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카나다나 호주 같이 자원 생산이 많은 국가들 또 이제 출구 전략을 먼저 시행한 나라들이죠. 경기 확장세 둔화가 좀 가시화되고 있다. 수치상으로 확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의 비슷한 부류죠. 브릭스 국가들 역시 마찬가지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유로존 부시국가 쪽을 한번 돌아본다면요. 그리스가 100 이하에서 9개월째 경기 둔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탈리아가 올해 2월 정점 이후에 7개월째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지원할 만한 나라들을 한번 찾아보면은요. 영국 같은 경우가 전달 102.5에서 102.4로 6개월째 둔화 국면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둔화되는 그 폭은 좀 감소가 됐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올해 1월 이후에 둔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가 아주 강하죠. 전달 105.8하고 동일한 수치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 정점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점 여부는 다음 달에 좀 또 확인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표를 한번 보면서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그런 나라들, 중요한 나라들을 한번 표를 작성을 해봤는데요. OECD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색선으로 수평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선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5월 이후에 횡보세를 보이고 있죠. 쭉 올라오다가 회색선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가 이제 주황색 선인데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경기 확장세 보이고 있죠. 제일 위에 보이는 그 선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수평으로 거의 가고 있는 청색 선인데요. 5월에 정점을 치고 이제 3개월 횡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또 확장세가 좀 강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의 모습이 더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겠죠. 아래서 두 번째 선이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맨 아랫선인데요. 하향 추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 둔화 수치가 전달에 감소
낙폭보다 좀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약간 하락 기울기가 조금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중국의 국가통계청에서 발표한 추세를 다시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래프로 보아도 이제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동행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 국가별로 흐름이 차차 틀려지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인데요. 각국의 이제 통화 전쟁이 왜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또 한번 수치로 확인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유로존 부실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영향은 뭐 크레딧 위험보다는 이렇게 경기 흐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경기 둔화와 또 그에 따른 소비 둔화 등의 문제가 또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그러한 긴축 등의 문제가 글로벌 경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듯이 또 이 수치들에서 나타나듯이 유로존 쪽은 항상 좀 연말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유로존은 신용 문제, 재정의 신용 문제뿐만 아니라 경기 쪽도 조금은 걱정을 해야 될 파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로만 봤을 때는 정점 얘기까지 나온 독일이 좀 나머지 픽스 국가들 좀 살려줬으면 좋겠는데 독일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아까 한국과 중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의 반등 가능성이 맞물려서 우리의 경기 선행지수 반등 가능성을 또 점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중국 쪽 지표들 나오는 일정을 챙겨봐야 될 텐데 G20이 개최되는 날 중국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나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당장 내일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정상으로 본다면 내일 주요 지표가 나오기 시작하고 모레까지 이어지죠. 중국 경제 지표는 약간 좀 하루 이틀 정도 차이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일단 일정은 내일부터입니다. 무역 수지나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하고 통화량 등의 지표가 이제 나올 테고요. 목요일에는 산업생산 물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오기 때문에 목요일이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 중국의 상해지수 보면은요, 3,000포인트 이미 돌파하는 그런 강세 보이고 있죠. 10월 한 달 상승률이 12%에 달하고요. 11월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표의 선반영이라고 한다면 향후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내일이나 모레 또 확인을 했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현재 올해 4월에 직전 고점이었던 3,170포인트 하고요. 올해 최고치가 3,300포인트였죠. 또 그 지대가 2009년 8월에 하락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가의 기로점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중국하고 경기가 거의 동행하는 아까도 그래프로 확인했듯이요. 한국의 경우는 이제 관심을 더 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시기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상해종합지수 지금 3,140선 정도인데 앞으로 한 30포인트 내지는 한 150포인트 정도 조금 더 올라와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셨고요. 어쨌거나 중국 쪽 지표가 갖는 것은 중국 쪽 상해종합지수 또 중국의 경기, 그와 맞물린 우리 한국의 경기까지 아주 면밀한 연관성이 있으니까 중국 관련 지표 내일부터 약 이틀간 쏟아질 것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형진 부장과 함께 이슈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수급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으로 가서 최일종 팀장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외국인들은 팔짱 끼고 보는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는 딱히 지금 살 생각은 어제 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없어 보입니다. 개인만이 사는 장. 어째 오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업종별로 강세를 띠는 업종이 다르고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사랑에 맞지 않던 화학주 쪽을 오늘 집중 매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이제 수급이 조금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요. 기관 쪽에서 순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자체는 대체적인 중국 관련한 하나의 경기 호조, 업황의 개선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핵심 주도 업종을 이제 외국인들이 팔고요. 운수장비 쪽은 지금 사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도 좀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수 기여도상으로는 이제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화학업종과 기계업종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면서 어느 정도 상승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기전자, 철강업종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 수급이 관망 자세 유지를 하고 있음으로써 다소 지지부진한 지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세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기계업종을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두산중공업만이 이제 기계업종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략 부분을 먼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기계업종 대표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와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일반 기계, 즉 공작 기계 부분과 굴삭기 부분의 이제 두산인프라코와의 주가를 우리가 좀 향후 주목을 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발전 쪽에 상당히 좀 경쟁 우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산중공업도 하나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거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기계업종이 어느 정도 뭐 좋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좀 흐린,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공작기계 부분과 이제 건설기계 부분, 플랜트 설비와 부품 쪽으로 나누어서 이제 기계 쪽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공작기계 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상 최대의 수주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상황이 이제 하반기까지 공작기계 부분은 이제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이제 제조업 가동률 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가동률 지수가 경기 동행 지표를 구성하는 항목인데, 이 지표가 올 1월부터 해서 지금 뭐 7월, 8월, 9월 달까지 거의 90%까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가동률도 현 상황을 유지하거나 소폭 둔감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가동률 자체는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건설기계 쪽은 비수기 영향과 기저 효과로 인해서 성장률 하향 안정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중장비 업체들이 이제 자원 개발 투자 확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2011년을 위한 설비 증설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이러한 건설기계 쪽은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예상이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플랜트 설비와 부품 쪽은 이제 수주와 실적이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속도 자체가 좀 더딘 지금 인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조금 흠이다 이러면은 흠이고 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별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기계 쪽 유망하다, 수주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요. 두산인프라코, 두산중공업 오늘 뭐 언급이 좀 됐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잠시 후로 좀 미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그냥 중국주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중국 기업인데 우리 시장 쪽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그야말로 그쪽도 중국주인데요. 상장된 중국주들은 오늘 분위기가 아주 암울합니다. 중국 원양자원도 어제에서 오늘도 연이틀 계속해서 하한가를 맞고 있는데, 이런 상장된 중국주들은 또 왜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언제까지 보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도 좀 여쭤보겠고요. IT가 사흘째 강세였다가 오늘은 소폭 또다시 조정이거든요. 이러다 역시 많은 건지 IT에 대한 의견도 함께 좀 알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 이런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최근에 좀 테마성으로 이제 그 급등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에 대한 어느 정도 이 그 선호 현상, 그리고 중국 본토의 증시가 화랑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이 좋은 우호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이제 상승 탄력이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이션 가치를 조금 인식을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신뢰성이라든가 그러한 이제 분위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흐름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러한 종목들이 실질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대중국 관련주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 토종 기업이 중국에 가서 이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러한 이제 그 기업들이 실질적인 이 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은 이제 중국 쪽이 이제 뭐 정책적으로 봐서는 소비 확대, 그리고 이제 투자를 갖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 자국 내에서의 그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이 증설하고 확대시키려는 움직임이 지금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12차 5개년 계획, 그리고 이제 도시화 가속화, 경기 선행 지수의 반전 등이 이제 정책적인 진행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업종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
주식이 아니고 대중국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린 그러한 이제 대중국 관련주들, 기계, 화학 그런 쪽이 되겠죠. 그런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오늘 이 정유사라든가 그리고 이 화학주들 그리고 기계주들의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한 부분과 일맥상통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에도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시기상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수급상으로는 좀 긍정적이고 이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반전의 포인트를 찾고 있는 모습이고요.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반도체보다는 다소 더디지만은 역시 바닥을 찾는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핸드폰은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 핸드폰 부분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핵심 공략 대상으로 하되 전기전자 기계 쪽은 그렇게 하되 전기전자 쪽은 선침해 개념에서 분할 매수 개념이지 지금 당장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제 핸드폰 관련해서 이제 코스닥 부품주들 상당히 조금 눈에 띄게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은 파트론 한번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론이 핸드폰 부품주로서 지금 상당히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론이 이제 기관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여전히 핸드폰 쪽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IT는 디스플레이 쪽 관련한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을 조금 다른 IT 종목보다는 늦게 올라갈 수 있대라고 좀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주 넓게는 중국 오늘 상장된 그런 기업들 말고 기계, 화학, 조선, 전통적인 대중국주를 좀 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다시 좀 원점으로 돌릴게요. 아까 처음에 두산중공업을 좀 관심 있게 보라고 두산인프라코어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오늘 초강세를 띠는 기계업종의 대장은 두산중공업 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둘 중에 뭘 좀 더 밀고 싶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오늘 만약에 강세다 이러면은 두산인프라가 오늘 강세다 이러면 두산인프라를 갖다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두 개 중에서 얻은 걸 사더라도 하루하루 그 방향성은 좋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발전 부분에 있어서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수주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을 갖다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두산중공업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두산인프라코는 이제 별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굴삭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중국 관련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성장성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한다 이러면 두산인프라도 현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두산중공업을 살펴보게 되면요. 일단 발전 부분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발전 부분과 산업 부분 그리고 건설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만은 이 발전 부분으로서의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이 됐습니다.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이익률이 상당히 개선되는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산업 부분과 이제 건설 부분 등에서 상당히 부진했다라는 것이 이제 이번 3분기 실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적 자체가 전분기 대비로 해서 살짝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는 부분은 2011년도의 실적을 지금 선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는 이 발전 사업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부분이고 산업 부분 부진했던 산업 부분에서 3분기 수주를 이제 했죠. 사우디 담수 플랜트 공사가 이제 내년 11년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매출액이 올 하반기를 바닥으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 가격적인 측면을 갖다 살펴볼 텐데요. 대체적인 오늘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94,400원에 이 3,600원 플러스 거의 4%가 지금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92,000원에서 94,000원까지 분할 매수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장대에 살짝 눌림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하방 경직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 자체는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만 추세를 같은 무너뜨리면서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92,000원에서 94,000원 보시고요. 목표가는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멀죠. 11만 원 정도 선이 될 것 같은데요. 급락하기 전 그런 이제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008년도 정도 말 정도의 가격대가 1차 목표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8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1선이 하회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손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2,000원, 94,000원 두산중공업 오늘 좀 급등하고 있지만 분할 매수하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94,000원 뭐 300원, 500원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조금 더 기다려서 94,000원 정도에 잡으면 됩니까? 아니면 내일 오전장이라도 좀 사볼까요? 나눠서. 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통 보면은 4분의 1씩 매수하는 게 기본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두산중공업 한번 분할로 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 최일종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자 많이 참여해주고 계시는데요. 잠시 후에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이 되니까요. 지금 아래쪽에 이 번호로 문자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매수가 비중 꼭 적어주시고 종목명도 필수겠죠. 자, 이제는 급등주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 급등할 종목 혹은 급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룡승천님과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종목을 얘기하기 이전에 오늘 일단 이 종목 급등하고 있지만 괜찮다. 어떤 종목인지요? 예, 향후 그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LMS라는 종목인데요. 코드 번호는 073110이고요. 최근에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눌림목에서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보신다면은 21선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동사는 프리즘 시트하고 광픽업 사업 부분에서 호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LED TV용 복합 플레이트 신규 사업 추진으로 이 부분에서도 향후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주가 패턴을 봤을 때 2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히 상승해 줄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가인 17,450원 부근 분할 매수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면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음봉이 떨어지면서 누르는 그런 모습도 나왔기 때문에 하루에 다 사는 것보다는 다소 17,000원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보시고 분할 매수 전략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지지 라인을 16,500원 정도로 오늘 장중 저점 부근이죠. 16,500원 정도로 지지 라인으로 보시고 대응을 해보실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LMS 손절 가격에 대해서도 좀 여쭙고 싶네요. 예, 손절 가격은 16,500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 네. 매수 가격은 17,000원에서 17,350원 정도 사이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비중 실어보시는 전략 좋겠고요. 직전 고점인 18,750원에 돌파에 실패할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전략으로 대응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구간을 넘어갈 때는 한 2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급등주 LMS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백룡승천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스피드 종목 상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장 상황을 보니까요. 외국인이 현 선물 아주 소폭식이지만 어쨌든 동반해서 사주는 쪽으로 방향을 긍정적으로 잡고 있고, 개인이 양시장 모두 사는 가운데 기관은 양시장 모두 차익 실현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종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지금 등락이 딱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네요. 코스피는 1946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권 정도에서 끝날 분위기입니다. 자, 전문가들 오늘 장 어떻게 보는지 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문자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011, 010 아니고요. 013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셔봤는데 동양종금증권의 박현상 대리, 그리고 HBSS의 김도영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업종별로 흐름을 보면 지수는 좀 조용한데, 물론 수급에서 약간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이 업종별 순환매는 기관이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화학주 매도도 심상치가 않고요. 오늘 화학주 들고 계신 분들, 외국인 파는데 같이 나갈까? 여러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장 끝나기 한 25분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이때 뭔가 꼭 팔아야 되는, 혹은 꼭 지금 사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언급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박현상 대리님께서 먼저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침에는 약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지켜봤는데 오후장 들어보면서 좀 어떤 모양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이 상승장에 돌아섰을 때는 저점과 저점을 잇는 추세선이 있는 게 가장 큰 메이저들의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만약에 오늘 아침 상황 속에서는 밀릴 당시에는 1920선 초반대까지도 밀리게 된다면은 단기 추세선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고요. 네. 하지만 오후장에 들면서 다시 상승 분위기가 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엇갈리고 있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겠습니다. 네. 화학주에 대한 매도라는 의견은 아직까지는 매도가 하루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홀드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산중공업 얘기도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두중 같은 경우도 아마 내일 정도에 수주공시라는 얘기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 상황 자체가 어디까지나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그날 당시에 주도주 자체가 항상 음봉을 만들었다가 장중 중반쯤에라도 다시 양봉을 만드는 경우, 네. 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시다 보면은 장이 플러스인 상태로 마감하게 되더라도 항상 그날 장에 대한, 즉 자신의 평가 금액은 마이너스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으시는 걸로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주도주의 자동차라든지 IT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전문가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일단 기본적으로 수급이 갑작스럽게 개선이 되진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일단 아직까지 수급이 완벽한 기아차랑 현대차 같은 경우가 꺾이진 않았기 때문에 주도주에 대한 의견을 개진을 하면서 한두 번 정도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적당한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 귀에 남는 생각은 화학주 아직은 팔 때 아니다. 외국인 오늘 하루밖에 팔지 않았다라는 부분하고 자동차주는 역시 분할로 조금 담는 것 유효하다. 외국인들의 지금 현대차 할 때 현대차만 보더라도 아직까지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 하셨는데 오늘 현대차 문의해 오신 분도 계시는데요. 이 상담은 잠시 후에 곧 이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도용 팀장님께서도 역시 화학주 아직은 팔 때는 아니다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일단 시장의 추세는 2,000포인트로 가는 데 있어서 좀 수급은 양호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연구원님과 같은 의견인 것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단기적인 만기주에 돌입했던 부분, 그리고 G20과 그다음에 중국발 의견 부분 때문에 지표 발정 때문에 눈치 장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건 어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기에 따라서의 변동성 부분을 축소시키고 프리미엄 빼기 작업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오전 수급 변화에서 분명히 변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오후 마무리 쪽에서 또다시 순매수 기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측면이라면 네. 아직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다. 5일선 모두 다 코스피도 그리고 선물시장 모두 다 살아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직 주도주의 부분에 눌림목 구간의 공략 정도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주도주 중에서 눌림목 공략할 쪽이 가장 괜찮은 쪽이 어디예요, 지금? 네, 저도 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는 경우가 자동차나 화학 그런 예. 것보다는 해운주 쪽으로 많이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주 중에서도 그거의 핵심 부품주 쪽으로 타이어주 정도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또 한미 FTA 체결되면 완성차 업체는 약간 타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길게 보면요. 부품주들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좋은 호재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아무튼 해운주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 눌림목 공략에 대한 얘기도 전문가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릴 텐데 먼저 KB금융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요. 51,700원 사셨고 지금 한 90%나 비중을 거의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한 52,000원대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아주 약간 정도만 일단은 수익이 조금 나신 것 같습니다. 은행주 사실은 생각보다 좀 강하게 움직여주지 않는 모습인데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최근에 금리 인상이라는 이슈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험주가 급등을 했었다가 최근에 한 3일 정도 좀 밀리고 있는 보이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보험주 갈 때 같은 금리 인상 수혜주인데 은행주는 왜 안 가느냐 많이 반문을 하시고 여쭤보는 분도 꽤 있으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안 갔던 이유는 여러 건설사들의 다시 악몽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손 충당금 부분이 계속 충당금으로 쌓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이 특히 기간 매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급상이 불균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KB금융 간단하게 차트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직까지 저점을 잇는 추세대가 깨진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계속 보시면 아시다시피 잠깐 정도 깨진 것은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는 깨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오늘 수급을 확인을 하시더라도 일단 외국인 수급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에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 네. 계속 정도로 모아가신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 흐름 자체가 장 중반, 장 중에는 마이너스권을 만들었다가 장 막판을 보면은 플러스권을 돌리면서 마감하는 종목들이 네네.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뭐 그랬었었고. KB금융도 예. 같은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 저점이 51,600원 수준, 그리고 지금은 52,400원 수준. 어떻게 보면 1%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는 장중의 반증이고요. 고가 자체도 52,600원 정도, 1.5% 정도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항상 아시다시피 일단 비중이 좀 90%가 좀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좀 안 되는 것에 대한 좀 걱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추세가 꺾인 것은 아니고 단기적으로는 역시 54,000원대 부분까지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홀딩에 대한 의견을 드릴 수가 있고요. 뭐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시중 언론상에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 달이 될 것이냐 아니면 다음 달이 될 것이냐 뭐 시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은행주에 충분히 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만약에 뭐 손절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직전 추세대가 5만 원대 부근에서는 항상 깨져왔다가 어떻게 보면 5만 원대 손절 라인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5만 원 깨졌다가도 여지없이 좀 한 며칠 있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가장 안 좋았다가도 가장 안 좋은 부분에도 5만 원 깨졌다 다시 올라오는 모습. 계속 좀 투자자들의 실망을 안겨줬다가도 다시 한번 역시 KB금융이구나. 즉 은행주에 대한 이슈 자체는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홀딩의 의견 계속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5만 원은 안 깨질 것이다. 근데 KB금융 만약에 금리 인상 안 하면 어떡하죠? 다음 주에? 일단은 지금 부분 자체 금리 인상하지 않게 되더라도 네. 즉 은행에 대한 KB금융에 대한 실적 자체가 안 좋았다, 3분기에 안 좋았다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진 않더라도 5만 원 초반대는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한번 쭉 한번 들고 있어보죠. 5만 원은 안 깨졌던 KB금융 아니냐 이런 얘기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 5만 4천 원권역 정도 바라보자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음으로는 S에너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해 오셨는데요. 지금 상담 요청이 아마 태양광 쪽에 오늘 좀 많이 들어오는 이유도 뭐 특별히 있는 날인 것도 같습니다. 오늘 S에너지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다가 쭉 상승폭을 좀 줄여놓은 그런 상황인데 오늘 어쨌든 이슈의 종목이에요. 네, 맞습니다. S에너지 같은 경우 오늘 이슈의 종목이 됐는데 왜 그것을 상한가에 안착을 시키지 못하고 내려왔는지 아이러니한 느낌을 가질 겁니다. 일단 결론은 매물대에 부딪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 3번 정도의 그 매물대 쪽에서 물량 출회가 결국 나왔다는 거죠.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했던 물량들이 오늘 갑자기 단기 급등 중에 뉴스 호재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이라도 이 가격이라도 팔고 일단은 빠져나오자는 측면으로 좀 주가가 네네. 고가 대비해서 밀리고 있는 강한 음봉을 긴 음봉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삼성그룹에서 여태까지 조용하고 있었던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 부분에 대해서 정밀화학을 필두로 해서 사업 진출을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 부품주와 함께 공정업체들이 동일하게 급등하는 측면이 좀 발생했었는데요. 그 측면에 바라보지만 매물대에 부딪혔다는 측면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오늘의 고점을 찍어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매물대가 그대로 걸려있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 측면에서 오늘 일봉상에서도 돌파를 하지 못했던 측면이었고요. 주봉 자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매물대에서 소화 과정을 못 시키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발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 뉴스에서 올라갔던 거라면 다시 재차 눌릴 수 있는 측면이라고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 그래도 주봉상에서 수급 부분의 측면에서는 살아있다라는 측면으로 14,200원 지지 여부를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수급 부분에 외국인들이 여전히 연일해서 매수 기조로 들어오고 있다는 네. 측면이기 때문에 수급과 그리고 상황과 태양광 쪽에
향후 체질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꼬여 있고 매물대 소화가 조금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14,200원 지지되면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S에너지 일단 16,000원대, 이쪽 17,000원대 돌파가 중요하다. 종가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얘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저희가 뭐 현대차 조정 시 한번 담아보자 하는 걸로 서두에 한번 말씀을 나눠봤었는데 현대차 571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16만 원에 일찌감치 사두신 분인 것 같습니다. 30% 매도 시점은 언제쯤이라고 물어보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승장에서는 매도에 대한 가격 자체를 예측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도 현대차의 매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화학주도 같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주체가 한두 번 정도는 깨진 것으로 나오긴 하지만은 계속적으로 사고 있다는 점. 그렇지만은 기관들은 최근에 수급이 계속 안 좋았다시피 기관이 계속 매물에 나왔기 때문에 같이 좀 자동차도 같이 매도를 했다는 점. 아직까지 금의 시장은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즉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역시 현대차는 아직까지 PER 12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싸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홀딩에 대한 여전히 드릴 수가 있고요. 수급 자체, 즉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으로는 20일 이동 평균선 17만 원 선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한두 번 정도 자동차주는 속임수를 좋았었습니다. 즉 음봉이 한 번 있었더라도 그때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샀었으면은 다음날 양봉이 꼭 나왔다는 점에서 역시 착안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일 장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17만 원 초반대까지도 충분히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때 역시 현대차의 성장성에 베팅을 하신다면은 추가 매수도 역시 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30% 정도의 비중이 저기 대형주의 가장 괜찮다는 비중으로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대한 비중 물량 홀딩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5% 정도의 급락이 좀 나오게 된다라 있을 때는 그때 정도에도 수급이 만약에 개인만 사고 있고 기관들이랑 외국인 동반으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시장에 팔렸던 가격, 즉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16만 주라든지 즉 한 3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세게 터져 나왔을 때만 음봉이 장대는 세게 나왔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주에서 50만 주 이상 현대차에 대한 물량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는 지속적인 홀딩의 말씀 역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 말고요. 자동차 솔직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앞으로 더 가지 못할 이유가 조금이라도 이쪽 부분 나도 솔직히 좀 우려하고 있다는 부분을 어디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원엔 환율 얘기도 하시고 지금 FTA도 걸려 있어요. 일단은 FTA에 대한 이슈 자체도 어떻게 보면 지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타결 협상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내용까지 좀 시중에도 나오고 있는 의견인데 하지만은 시장 메이저 참여자들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FTA가 타결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보면 현대차 완성차 업체에서가 만약에 정말 수혜가 입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불황으로 떨어진다는 가정이 있으면은 지금에 대한 수급이 나오지가 않겠다라는 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인 G20에 대한 그 이슈 자체도 이미 반영됐다고 보시고 아직까지 수급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에 대한 의견 역시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9419님이 2시 48분에 막 보내주셨는데요. 예.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지만 현대중공업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김동 팀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 36만 원에 매수했다라고 하시고요.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절반 50%라고 하셨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그런데 조선주의 전망이 괜찮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종 내년 상반기 부분과 하반기로 들어갈수록 실적 업황 좋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공업주 자체가 시장이 주도주로 들어왔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수익 구조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단기적으로 주도를 받아주고 있을 때 항상 5일선을 중심으로 한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펴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5일선 이탈 여부가 조금 발생되긴 하는데요. 걸렸네요. 일봉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 10선의 이탈 여부를 좀 보셔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에 지금 불안성이 좀 확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38만 3,500원이 11선 이탈 여부일 경우에 전량 이익 실현을 하시고 나서 재차 20선에서의 눌린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게 36만 원 선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그렇지 않고 전략적으로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라면 36만 4,500원, 36만 5천원 부분이 주봉상에서의 5주선을 한번 바라보신다라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빠져나오시는 단기 급락 부분도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례되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중공업 가격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에 따라서 약간 가격을 좀 두 가지로 다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LS에 대해서 한번 물어오셨는데 적정 매수가를 좀 물어오셨습니다. 비중 같은 것은 없고요. 209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때마침 우리 박현상 대리님께서도 오늘 LS를 출시하고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이분한테 아주 좋은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적정 매수가 꼭 좀 말씀 부탁드리죠. 예, 기분 좋은데요. 예. LS 최근에 지주사 열풍이 불면서 어떻게 보면 그 지주사에 대한 테마가 좀 식었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판단이 약간 애매할수록 즉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그 코스피가 상승하느냐 마느냐라는 좀 약간 애매한 상황 속에서는 지주사 테마가 한 번 정도 더 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자회사들의 뭐 실적이 호조 좀 뭐 LS 산전이라든지 LS 전선, LS 니코동 재련 같은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10만 5천 원 정도 부근 오늘 약간 들어갔다가 10만 6천 원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좀 밑거리 달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 좀 좋아 보입니다. 11만 원대에서 10만 5천 원대까지 분할 매수 의견 드릴 수가 있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인 12만 원대까지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손절을 하신다면은 10만 원대까지도 빠질 수가 약간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10만 원대는 적정가 손절가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LS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10만 5천 원에서 11만 원 사이의 분할 매수가 적정 매수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음으로 우리 김도영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 사실 어제 얘기하신 종목의 AS를 항상 그 다음날 해주고 계신데 어제 에이스테크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냥 조용하다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좀 수반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네. 좀 드렸었고요. 다행히 증권사에서 연일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대비해서 증권사에 대한 레포트 부분 보면 꼭 매도 물량이 좀 나왔었나요? 그게 출해되지 않는다라는 좀 안도감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드시 지키셔야 될 게 시장 대비해서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종목으로 언급을 드렸던 측면이기 때문에 손절가 5,330원만 잘 지키신다라면 윗부분에 대해서 목표가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에이스테크는 거래가 어느 정도 실리면 이제 간다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 거래량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대략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5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가 수급이 돼서 받쳐주어야지만 상승 쪽 모멘텀을 좀 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측면에서 일단 네 번째 6,100원 돌파일부 6,000원 안착 여부가 다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의 관심 종목 지주회사 LS 그리고 IT 쪽에 있는 에이스테크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종시효과에 막 접어들었고요. 코스피는 1940선 중반 정도에서 아주 잘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뒷심 그리고 오늘 뒷심, 오늘의 뒷심은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물에 사는 규모가요. 거의 개인들의 현물 규모가 줄면서 외국인의 현물 규모가 개인을 따라잡는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물도 지금 많은 폭 사주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때문에 코스피는 오늘 플러스로 너끈하게 마무리가 될 모양이고요. 코스닥은 안타깝게 역시 개인의 매수세만으로는 조금 역부족으로 느껴집니다. 환율도 조금 오르면서 끝날 듯하는 모습이지만 환율은 보합세라고 봐야겠습니다. 저는 장이 끝나고 난 다음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